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마지막 12월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3일 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까지 전국은 12일간 쉴 새 없이 요동쳤습니다.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공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시사호는 12.3 내란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패널 소개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12.3 내란 사태, 이것에 대한 의미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것이 가장 두 분께 중요한 지점으로 와닿으셨는지 자유롭게 총평해 주시는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실장 먼저 하실까요? 예, 그 12월 3일 우리가 뭐 보통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그날의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뭐 세월호 사태도 그날 저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고. 근데 12월 3일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에서도 기억날 날짜가 아닌가 싶은 그 순간이, 그날 저도 우연히 뭐 바로 계엄 직후부터 한 거의 5-6시간을 새벽까지, 이게 뭐 TV로 생중계됐으니까 거의 여러 채널을 또 돌려가며 보면서 어떻게 보도하는지도 궁금했고, 제가 언론이니까 그래서 뭐 지켜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한 2-3시간 뒤면은 탄핵 계엄 선포가 국회에서 좀 부결될 것이라는 좀 개인적인 확신이 있었어요. 법률적으로도 그랬고.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한편 좀 기괴한 대사건이죠. 일종의 뭐 정변이라 할 수도 있는데, 특히 독특한 것은 과거에 그 군을 동원하는 것은 제3세계든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그랬지만, 군의 정치 세력이, 군 장교들이 정치 세력화하면서 일어난 정변, 쿠데타 이런 것이 많은데, 이번에는 일종의 친위 쿠데타로 좀 권력을 잡은 미니 윤석열 대통령 측을 말하죠. 군을 동원한 기괴한 그런 좀 사건이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군대가 동원된다는 것이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과연 가능하냐 하는 회의가 있고, 그건 먼 기억 속으로 가져갔는데, 그것이 바로 현실화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날 국회로 무장 군인들이 진입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봤고, 밤을 꼴딱 새워가면서 한잠도 못 자고 지켜봤는데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참으로 취약할 수도 있겠구나. 자유라는 것이 공기처럼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섬뜩함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권력자들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민주주의를, 우리의 인권을 얼마나 무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 자막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막이 노출되자마자 현실적이지 않다, 이 오보나 혹은 초현실적인,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짜 뉴스라 그랬죠. 네. 저도 그날 저녁에 그 임미애 의원한테 갑작스런 전화를 받았어요. 네. 계엄이 발동됐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고, 말도 안 되는 전화로 소리. 먼저, 임미애 의원은 참고로 우리 김용건 전 의원의 부인되시는 분, 예. 현재 국회의원이시고. 예, 뉴스를 검색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딱 해봤더니 비상계엄 발동이라고
보도에 내용도 없는 뉴스 제목만 있는 속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TV를 켜고 봤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행위가 정말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그날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아까 세월호 말씀하셨는데 세월호 배가 침몰되고 그 아이에 수많은 학생들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결국 그 수많은 학생들이 그대로 수장되는 장면들을 우리 국민들은 생중계로 며칠에 걸쳐서 봤잖아요. 그 장면을 아마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걸 못 잊을 거예요. 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12.3 비상계엄에 의해서 군대가 우리의 일상을 헌법기관을 침해하는 그 장면은 아마 또 못 잊을 거라고 봐요. 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뭐 150명 이상이 모이면 국회에서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해제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 실장께서도 그렇게 예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고 있던 분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공수부대원들을 봤을 때는 생각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쿠데타라는 것은 굉장히 상황적인 정황적인 그 승률에 확실히 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진화가 와서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쪽도 이 그 무력 동원이 100%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다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굉장히 좀 사이컬러지한 그러니까 심리적이고 그 어떤 그 감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제 눈에는 이것이 좀 성공하기 힘들고 특히 군대라는 것이 군도 어떤 측면에서 동원이 되는 사람의 입장에 보면은 정치적인 연장선상에서 감정적인 아니면 정치적 정서가 좀 동질화되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전혀 가능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거기 내보내서 어린애 같은 애들을 내보내서 이게 지금 뭐 과거처럼 계엄을 해서 그게 침투가 될까 하는 의심이 굉장히 드는 것이죠. 실제로 TV로 봐도 그런 장면이 많았습니다. 일단 들어오는 군인 자체가 저게 무슨 진압을 하러 오는 것인지 무슨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이미 그 뒤에 또 뭐 특임단의 어떤 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도 자기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갈 때 그렇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면 군 부대가 실제로 유리창을 깨는 장면을 보고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뭐 그 정도는 군이 동원됐다면 아마 어떤 시도는 할 것이라고 봤지만 그게 물리적인 저항으로 갔을 때는 그걸 그 일선 그 현장에 그걸 집행하는 군인들이 그건 거의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 지점은 윤석열 그러니까 그건 지금 이제 유리창을 깼다는 부분은 거의 내란죄 승리 범죄 구성 요건에 좀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걸 뭐 우리가 여기서 뭐 따져서 그게 그 전체 사건의 뭐 한 장면이기 때문에 전 사건의 범죄 구성 요건이나 사건 전체를 정변 전체를 구성한다는 데에서는 뭐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그게 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닐 겁니다. 다만 범죄 측면, 내란죄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공방이 치열하겠죠. 네, 그러면 범죄 측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결정적인 장면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 박지원 실장께서 보시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이라는 행위의 최고의 문제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대 좀 착오적이죠. 아마 지금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입장이 좀 나오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호가 좀 달라진 측면이 있어요. 뭐 설령 그러면 비상계엄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세운다면은 그 전에 여기에 대한 명분 축적과 정치적인 명분 축적이 있어야 될 테고 국민에 대한 어떤 설득 작업을 어느 정도 깔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물론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저런 심정에서 했을 것이다가 추측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진행 과정을 놓고 볼 때 윤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고 뒤늦게 이제 이게 법적으로나 아니면 실패한 쿠데타가 되니까 지금 설명이 이어지는 것인데 그게 전후가 좀 바뀌어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좀 굉장히 미스테리한 정변이었다, 쿠데타였다, 군을 동원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정도의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도 설득의 범주라면은 그게 쉽게 동의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헌법에
대통령에게 비상조치권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권이 전시, 내란에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거나 내란이 벌어서 완전히 소요가 돼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거나 이때에 비상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이번 비상계엄은 이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라는 점이 첫째 문제죠. 그리고 그다음에 비상조치권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분명히 헌법에 못 박아놨습니다. 대통령이 혼자 판단해서 할 수 없도록 해놓은 거죠. 그런데 국무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인정했듯이 국무회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국무총리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상황도 맞지 않았고 심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조치 자체가 법적이지 않다 이렇게 봐야죠. 곽 실장님은 지금 이번 사태를 내란이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일 수도 있죠. 내란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거는 아닐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닐 수도 있죠. 이게 처음에는 내란으로 본 사람들도 어떤 경우는 내란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아니 정치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걸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전체주의적으로 이게 다들 아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고 사실 이게 내란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왜 그런 또 좀 이렇게 그 오해 아닌 피차 간의 갈등이 있어지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내란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그 일상 용어에서 쓸 때는 굉장히 과격한 용어입니다. 엄청나게. 일반 국민들은 아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본다면 또 간단한 문제예요. 법적으로는 범죄 구성 요건이 거의 이런 말씀을 제가 미리 예단해서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법률가들은 변호사들은 이게 거의 뭐 근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받아들인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든가 아니든 간에 그런 일종의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법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은 좀 다르다는 측면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강요하기는 어렵죠. 그 국민 자체의 생각이 그게 내란 우리가 상식 용어에서 쓸 때 보면은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행할 수 있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그 사고 방식을 그 두뇌 속에 그걸 우리가 작동 회로에 들어가서 그걸 다 바꿀 수는 없죠. 법적으로 나중에 가면은 사실 냉혹한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국가의 민주성을 폭력적인 무력으로 진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만약에 범죄적인 우리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이거는 선처의 대상은 아니에요. 굉장히 가혹한 처벌이 따를 것이고 이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징벌적 요소와 함께 미래에 차단하는 성격의 처벌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가혹할 것이다 하는 그 점은 제가 분명히 해두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법적인 헌법에 규정한 내란에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일치하고 지금 이게 왜 내란이냐라고 묻는 거는 마치 우리가 손에 사과를 들고 이게 왜 사과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는 거죠. 네. 이제부터는 여야 정치권에 불어닥칠 후폭풍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우리나라에서 보수 정당으로 불리는 국민의힘은 탄핵을 반대했어요. 반대를 하고 그것도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이후에는 찬성했던 의원들을 또 따로 의원총회 할 때 핍박하기도 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8년 전의 탄핵과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오히려 보수가 괴멸될 지경에 이른 일인데 보수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는 많은 분들에게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내부 사정을 좀 그래도 잘 아시니까 박 실장님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그건 정치의 영역이죠.
법률적인 영역을 넘어서 정치의 영역인 것이고 이건 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어떤 정치적 집단이 있다면은 국민이 자꾸 그것이 나의 모든 생각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멈춰줘야 돼요. 그럼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사회자분은 그게 안타까우신데 그건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되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탄핵을 반대하든 찬성하든 각자 헌법기관인데 아마 역사에 준엄한 생각들이 뒤에 기필이 되겠죠. 그게 적어질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분을 우리가 우리하고 물론 동일한 생각을 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해주면 좋겠지만 아마 그건 꼭 그렇게 우리가 재단에서 강요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마 지금부터는 뭐 임박해지는 대선까지도 생각해서 여러 사안들을 얘기하겠죠. 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어떤 의원들은 보다 해안을 가지고 행동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국회의원 한 자리 깨고 차고 앉아서 거수기 노릇을 하겠죠. 근데 그건 역으로 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본다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게요. 그건 그쪽도 지금 일사불란하게 200표를 거의 192석이 일치 단계에서 만장일치로 하잖아요. 192명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일체의 그 반발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그럼 생각해 볼까? 거기는 왜 한두 명이라도 좀 반대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역시 받아들이기 힘든 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의적인 그 사회 정의적인 법적인 측면에서 그 정치를 이렇게 마냥 바라보기는 힘든 속사정이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김영건 의원은 여당이 왜 이렇게 이런 여당이 반성이 사라졌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주목하는데요. 8년 전과 지금 여당이 다른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첫째는 의원들의 구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8년 전에만 해도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절반은 됐습니다. 그래서 민심과 정당이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을 그 당시 여당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원 구성이 바뀌어서 정말 영남당으로 돼버렸거든요. 지금은 60%가 넘어 거의 70%가량이 영남 의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역의 정치 지형상 민심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는 선거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단 이 부분이 하나가 주목이 되고요. 또 하나는 8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게 최순실입니다. 근데 그 당시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당시 여당 의원들은 직간접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탄핵이 발생하는 과정의 책임과 당시 여당 의원들은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 쭉 과정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나 명태균 씨 문제나 여당 의원들 거의 모두가 깊숙하게 개입이 돼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인수위 때도 직접 관여를 했고 여당 공천에 깊숙이 관여한 흔적들이 매우 나오기 때문에 현재의 이 사태가 오게 되는 사실상 V0라고 하는 그 김건희 여사와 여당 의원들의 직간접적인 연관이 매우 깊숙해서 이것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 두 가지 점을 주목합니다. 네. 탄핵 반대할 때 예. 국힘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내년 대선에 다음 대선에 안 나오면 탄핵 지금 당장 찬성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한 예지만요. 예. 여당 내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포비아가 엄청 심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여당의 솔직한 고민과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헌법 가치, 헌법 질서 수호, 민주주의 이런 게 국민들의 관심사거든요. 차기 대선은 그때 가서 또 선택할 문제예요. 그런데 정작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은 대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차기 대선에.
국민들의 관심은 민주주의인데 여당은 대선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한꺼풀 바꿔서 얘기하면 권력에 관심 있는 얘기예요. 야당이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물론 야당도 권력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관심 있는 것을 차후의 문제로 두고 가슴 속에 두고 또 드러내지 않는 것, 우선 문제를 풀어나가고 집중해야 할 것에 힘을 쏟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은 자기네가 관심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걸 숨겨야 돼요. 그걸 말로 꺼내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는데 그것에 의존한다라는 거는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죠. 네. 근데 이재명 포비아라는 게 구체적으로 개념 정리부터 좀 하죠. 그게 뭐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뭐 두려워한다? 포비아의 뜻은 두려워한다는데 네, 공포심을 갖고 있다? 뭘 하더라도 싫다부터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중첩적인 정치 감정의 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포비아라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많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한다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태로울 것이다 하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전략적인 전술적인 정치 기술 시각이 있겠죠. 그런데 글쎄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와닿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또 거기에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포비아까지 갈 필요성이 있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김영건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누가 그럼 권력에 더 집착하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 서로 공방이 되는 것인데 전제는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그 권력 행사를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서 국민적인 그 지지를 더 얻어가느냐는 것인데 어느 쪽이 지금 더 권력에 집착하는지 글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권력에 집착하는 그 오판 때문에 이렇게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권력 집착은 좀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의 판단과 권한은 분명하게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는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할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권력을 갖고 싶으면 내가 왜 권력을 가져야 하는지 그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빠른 일이지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몸을 던져서 그것을 방어하고 있는 이 와중에 여당이 그런 노골적인 권력에 대한 집착에 판단을 흐린다라는 것은 저는 국민들 앞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장은 탄핵 정국이 되어서 좀 좋은 쪽의 승기랄까요? 아니면 반사 이익을 민주당이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거꾸로 잘못 생각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반사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이거는 박질 실장 먼저 한 말씀 주실까요?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권력이라는 정치, 정권을 탈환 내지는 정권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게 민주당의 최일선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영순이잖아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환경이 지금 조성된 것이죠. 아까 우리가 계엄이 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약간 얘기를 했지만 그건 별개로 하고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핀치에 몰려 있고 어마어마하게 불리한 상황인 것이고 모든 자칫 잘못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변명해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정치적 지형이라면은 당연히 지금 민주당이 월등하게 유리한 위치를 점했죠. 그리고 제가 좀 냉정하게 표현한다면 민주당이 아마 목표였을 겁니다. 그건 예를 들면
이건 이제 또 계엄의 부분과도 연계되지만 과연 미스테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렇게 계엄까지 선포해서 이 난리를 쳤느냐 하는 것인데 정치적으로는 실수이기도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 말려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정통성을 내심 아니면 또 공개적으로 한 번도 인정해 준 적은 없어요. 취임식 이래로. 뭐 인정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물론 윤 대통령이 급작스레 대통령이 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고 또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그 여러 납득하기 힘든 행보나 아니면은 좀 스캔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윤 정권을 제대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고 그런 탄핵을 중간 지점에 와서는 탄핵을 공공연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탄핵까지 됐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지금 가서 최종 판결이 나야 되겠지만 그런 목적을 이룬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다음 차기 이 대한민국 그 최고 권력을 잡는 데는 엄청나게 지금 유리한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은 부인할 수 없죠. 그 점에 있어서 물론 아니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 정권에 들어와서는 그게 너무 노골화됐다는 점도 제가 좀 부연하고 싶습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0.73% 차이의 패배라는 것이 매우 아쉽기는 하지만 민주당은 단 한 번도 그것이 부정선거였거나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다라는 발언이나 접근은 한 적이 없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끊임없이 노정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과 염려는 일관되게 있었지만은 그것이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12월 3일 날 밤에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중심으로 보여준 움직임은 국민들에게 매우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최근에 이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 단체방의 대화록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쭉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다 지도부의 결정을 그 순간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도 지도부의 의견을 묻지 않고 모두가 국회로 모이고 담장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DNA는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 의원들 상황 한번 짚어보죠. 끝나고 난 뒤에 한동훈 전 대표 탄핵 찬성파 한동훈 대표 그리고 탄핵 찬성파 의원들 우리 지역 의원들이 공격을 좀 TK 지역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앞서서 나서서 한 것 같은데 박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영남권 의원 TK를 포함해서 그 의원들이 상당수가 탄핵에 반대했나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누가 이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좀 TK 의원들의 무력감이랄까 이런 것이 좀 표출되는데 제가 생각에는 탄핵에 윤석열 대통령의 편에 선다, 줄을 선다 아닌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위중한 상황에서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어떠한 그 목소리, 의견 표명조차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이죠. 원래 이런 상황일수록 물론 너무 과도하고 중구난방식의 얘기가 있어서는 곤란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엄중하게 그 지역구의 대표이고 상당한 20-30만 명의 시민들의 대표로 뽑힌 분이라면 이 위중한 상황 또 우리가 지금 경론을 이렇게 벌이듯이 여러 생각들이 만감이 교차하는데 지도자라면 특히 국회의원이라면 거기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또 이걸
이 기회를 바탕으로 우리 국가 내지는 지역이 나가야 될 방향까지도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없다는 것은 저로서도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TK의 의원들이 이러한 상황이면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고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여당 의원총회에서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TK 의원들이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하고 분위기를 주도하고 이번에 탄핵을 반대하고 한동훈을 축출하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그렇게 떠들면서도 자신의 소신을 밖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이것은 매우 이중적인 태도라고 보고요. 지역에서 지역 여론들이 이런 부분을 질타하고 그들이 국민 속에서 얘기하도록 그렇게 이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지난번에 사례를 보면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북구갑 초선 의원이죠. 친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 의원이 14일에 자신이 탄핵 반대표를 행사할 때 했던 말은 뭐였냐면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본인의 의사와는 다소 다르게라는 뉘앙스와 함께 탄핵 소추안의 반대표를 행사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나왔던 지역의 여론들을 보면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피해갈 때 항상 지역 여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버릇처럼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은 박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의 여론을 잘 살펴서 중대한 자기 정치적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한편 좀 뭐 교과서적인 하나만한 이야기지만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소신이 신념이 철학이 얹혀져야 되겠죠. 글쎄요, 뭐 우재준 의원의 발언은 그렇다 치고 TK 의원들은 아마 제가 그걸 옹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사안이 지역 민심에서 좀 급박한 순간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 뭔가 변화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내심의 관측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은 아마 국민적인 이 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것이 크게 변동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아까 우리가 모두에 이야기했던 계엄을 통한 내란죄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경론이 예상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TK 의원들은 좀 포착을 해서 자신의 입지와 좀 이걸 연계시키려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겠죠. 네. 난국 속에 좀 살아남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좋게 본다면은 민심의 흐름을 한번 보자 하는 지역의 민심을 그런 취지도 있겠죠. 네. 김 의원님, 일각에서는 잘못 읽었다. 이 시위를 한 세대들이 과거에 TK 투표했던 분들처럼 쉽게 잊어먹을 것인가. 이 세대가 이제 10대가 진입을 해서 한참 동안 투표를 하고 살 세대인데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특히 12월 14일 날 탄핵이 가결되던 날 대구에서 시내에서 집회하는 현장에 가 있었는데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시위에 참여를 했고 저는 그렇게 많이 대구에서 모인 적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인파의 거의 대부분이 젊은 층이었다는 거죠.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나 정말 학생들이 노트북을 들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젊은 층들이 이런 격변기에 현장에 있었던 경험은 그 사람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 이 계엄 상황에서 대구 젊은 시민들의 움직임이 대구의 정치 판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결국 떠밀리다시피 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정치인 한동훈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 실장님. 돌아옵니까? 아니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TK 의원들을 얘기했고 조금 전에
그리고 국민의힘의 맹점은 이제 우리 김영건 전 의원님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본다면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당내 파벌, 당파 투쟁에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거의 완패한 케이스죠. 수적으로 안 되잖아요. 친윤이라는. 그리고 자기가 한 대표로서는 지난 4.10 총선 때 일부 의원들을 좌파 세력으로 심어 넣기는 했지만 그 시간도 짧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둘러싼 논쟁도 있었고 뭐 최상병 특검 이런 여러 사안들에 묻혀서 좌파 세력을 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다만 당 대표로 당선될 때 63%입니까? 예. 당내 그 부분은 굉장히 무시할 수 없겠죠. 당장은 한 대표가 그 계엄을 철폐시키는 데는 일조를 했고 또 탄핵에서는 당내 공격을 받기는 했지만 미래 국민의힘의 표의 확장성을 만약에 예상하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대선이 정말 시작이 된다 하면 대선이 시작되는 것은 거의 60일이에요.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다음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헌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한 대표가 다시 뭐 구원투수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당내 경쟁이 우선돼야 하겠죠. 한동훈 대표가 이번 과정에 두 가지를 함께 보여줬죠. 12월 3일 날 계엄 해제 국면에서 보여준 태도와 행동은 매우 분명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남겼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오락가락했던 면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성장 가능성과 함께 미숙함도 동시에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머지않은 시기에 기회는 또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 한동훈 대표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번에 당대표가 본인에게 준비된 정도에 비해서 조금 빨랐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시간이 사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다음 기회에 재기를 노리기보다는 좀 더 준비하는 시간을 거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양국관리법 등 6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의 반발이 극심해질 것이고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탄핵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임명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국정 안정이 안 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 같아서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 의원님 먼저 말씀 주시죠. 양국관리법을 포함한 6개 법안을 거부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민생 법안인데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큽니다. 그렇지만 여야가 힘을 합쳐서 현재의 정국을 풀고 나면 민생 문제는 또 합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6개 양국법 등 때문에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2개의 특검법에 대해서 대행 체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실제로 민주당이 그 탄핵 카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중요한 것은 2개의 특검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2개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내란 특검법은 현재의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 체제가 그 2개의 특검법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댐으로써 전국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될 것이다고 경고를 했죠.
김인석 그 수석 최고위원도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회의 지금 입법 권한을 존중해야 되지 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직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이제 얼음장을 놓기도 했는데 뭐 그렇다면 뭐 탄핵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그런 뉘앙스로 지금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현실적으로 그 한덕수 총리의 계엄안이 발표될 때 그 부서의 문제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부의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남아 있는데 어쨌든 계엄에 적극 찬동한 사안은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부총리가 될 테고 이게 지금 국정이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해서 민주당도 자제하는 것 같고 또 이건 좀 지적할 수 있는 게 한덕수 총리가 지금 과거 정치 이력을 보면은 뭐 DJ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부총리와 총리를 역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이 시점에서 뭐 결코 불리한 행동을 정치적으로 해주실 인물은 아니다 하는 것이 내심 생각일 겁니다 아마. 네. 탄핵 심판 속도를 붙이려면 그리고 제대로 된 정당성을 지니려면 구인체제 해야 된다.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같은데 현재 구성과 탄핵 시기에 이번 뭐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거 포함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번엔 김영건 의원 먼저 말씀 주실까요? 헌법재판소에서 의견을 내놨죠. 대행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논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국회를 중심으로 우원식 의장도 분명하게 의지를 천명했고 빠르게 구인 완전체제로 완성이 되어 갈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이 탄핵 전국에서 속도를 내느냐의 문제가 지금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수사 협조 여부,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기 위한 일종의 그 방해로만 가면은 이건 국가적인 위기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담화에서도 얘기했듯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당연히 그 헌법재판소가 구인 체제로 흔히 뭐 이야기하듯이 완전체가 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그 우리가 그 찬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게 6인 체제로 거의 죄송합니다. 헌법재판소를 거의 뭐 데드락시킨 좀 작동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민주당에 좀 전략이 있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을 뭐 이렇게 뭐 탄핵시키고 여러 탄핵의 과정에서 그걸 또 딜레이 시키기 위해서는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차라리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좀 불안정성이 좋다고 민주당이 판단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좀 반성을 요구하는 대목이지만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어떤 당리당략적인 입장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뭐 그걸 또 미뤄봐야 얼마나 미룰 수 있겠습니까 지금 1, 2주. 근데 그건 정치적인 대의에서 당연히 구인 체제로 해서 이 사안을 하나하나 매듭을 풀고 정리정돈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벚꽃 대선이 대선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하는데 이런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임무방기라고 봅니다. 모든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지금 대선 얘기할 땐가 이런 얘기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질문 한번 드려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박 실장님께는 여권 유력 후보 누군지 먼저 말씀 주시고 야권 후보 말씀 주십시오. 여권요? 유력? 네. 힘이 있는 후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사람. 그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상 이미 가시권에 들어온 사람들이겠죠. 지금은 너무 짧은 시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 뭐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지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의지를 보이고 있고 전에 또 대선 경험이 있는 유승민 뭐 전 의원이나 뭐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뭐 이렇게 얘기인데 흔히 이야기하듯이 대권이라는 게 누가 뭐 이렇게 별을 봤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있는 국민적인 시대 정신을 추적해내고 그걸 잘 추스려서 그걸 국민 앞에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 짧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분들에서 아마 탄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야당은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의 뭐 무소불위죠. 무소불위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거의 일극체제인데 글쎄요. 야당은 뭐 또 다른 사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 리스크가 있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비춰집니다. 네. 맨 먼저 말씀하신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싫어하고 나머지 말씀하신 후보들은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모조리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참 녹록치 않다. 근데 하나 빠뜨린 건 아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굉장히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많다 국민의힘.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선 유력한 여당 후보는 일단 보이지 않는다. 아직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게이트에 터질 폭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야당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선두를 치고 나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의 지지도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워낙 격변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매우 뛰어나고 냉철하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도보다는 대선 국면에 가면은 현재 이 위기 국면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철학과 가치를 갖고 행동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떤 것인가를 누가 신뢰감 있게 보여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남은 일 완벽한 헌정 질서가 돌아가는 헌정 질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두 분께서 하고 싶은 말, 당부하고 싶은 얘기 먼저 박 실장님 먼저 하시죠.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우리가 그 현상 사실과 그걸 우리 인식하는 부분에서 정치인이나 아니면 좀 아까 지도자 뭐 지식인들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들부터 그걸 좀 구분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와서 유튜브나 여러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사실로 이게 규정돼서 각자의 머릿속에 들어가고 그게 두뇌에서 작동해서 이게 신념화되고 이상한 정치 이데올로기를 양산시키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로 왔다는 진단이 대부분의 지식인들의 어떤 그 지적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활에서도 경계해야 되고 정치 영역에서도 좀 절제 내지는 좀 해안의 지식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관 의원님. 격변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분열과 증오 이 부분을 어떻게 통제하고 떨어내느냐를 각자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가지고 싶지 않은 것, 버리고 싶은 것, 저는 그게 증오거든요. 증오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제 자신의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가 분열과 증오로 점철되는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대격변기에는 우리들 의식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분열을 경계하고 내 마음속에 증오를 떨쳐버리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스스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월간 정치 두 분 항상 보시는 패널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김영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시고 오늘은 두 번 겪기 힘든 초유의 일,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의 진행 문제 남아있는 우리의 과제들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말씀일 텐데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역사에 다시 없을 것 같은 장면을 현장 화면으로 보신 국민의 마음은 모두 비슷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장면에 절망했던 우리 국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이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작가 한강이 건네는 말이 그 길을 걷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거라고, 존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야말로 열쇠이며 단단한 씨앗이라고. 이번 주 시사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